오늘 강의의 두 번째 키워드는 식민지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입법, 사법, 행정, 군, 토수권에 이르기까지 정권을 행사했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효율적인 식민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한반도를 근대적인 공간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근대적인 사회 기반 시설은 실제로 1900년대 초반부터 대한제국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시행은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였습니다. 1910년대 후반이 되면은 한반도 곳곳에 근대적인 도시가 형성됩니다. 식민지 근대 도시는 정근대적인 공간, 다른 말로 하면 조선인의 공간, 그리고 근대적인 공간, 다른 말로 하면 일본인의 공간으로 구분되는 학자들은 식민지 이중 도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령 서울 같은 경우에 종로와 청계천 근처까지는 조선인이 살고 을지로와 지금의 퇴계로 일대는 일본인 거주지가 되어서 서로 내왕도 쉽지 않았던 그런 이중 도시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 근대 도시 곳곳에 산업화된 한국 음식, 일본 음식, 중국 음식, 서양 음식을 판매하는 일종의 음식점이 자리를 잡습니다. 사실 조선시대만 해도요, 음식점이 별로 없었습니다. 양반들은 지방에 가면은 관아에서 식사를 했고, 아니면은 잘 알고 있는 친척이나 아니면은 권력가, 그 지역의 세력 양반의 집에 가서 식객으로 거주하면서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일반인들은 고개마다 있는 주막에서 잠시 잠을 자면서 술값만 내고 밥을 아주 간단하게 얻어먹는 시기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외식 산업의 근대화된 음식점의 본격적인 등장은 식민지 시기에 이 산업화된 곳곳에 도시에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일본의 식품 산업도 서서히 들어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당시에 발휘했던 것은 우리가 화학조미료 혹은 MSG 인공조미료라 부르는 아지노모토의 사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식 간장이 한반도에 자리를 잡는 그 사례입니다. 화학조미료 아지노모토는 도쿄 제국대학의 화학자인 이케다 키쿠나에 교수가 1908년에 개발합니다. 실제로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보다는 아주 화학적인 방법으로 편리성 그리고 효율성을 목표로 두었던 거죠. 이 이케다 교수는 곰포에서 인공적인 방법으로 글루탐산 나트륨을 추출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쭉 지켜본 스즈키 사부로스케라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농민 출신인데요. 쌀 장사를 하다가 요드 유통을 하고 있으면서 이케다 교수가 곰포에서 이상한 물질을 추출하는 발명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관심을 보입니다. 그런데 곰포는 원재료비가 너무 비싸고요. 그래서 좀 더 싸게 해야지 대량 생산해서 많이 팔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밀에 있는 식물성 단백질을 염산으로 분해해서 얻는 방안을 마련했고요. 그것이 이제 오늘날의 아지노모토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아지노모토는 도쿄를 중심으로 1909년 5월 20일 판매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화학 조미료를 본 사람들은 일본인들이요, 뱅가루라고 오해도 했습니다. 그래서 뱅가루를 어떻게 파냐라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뭐 신문에 글도 쓰고요. 아지노모토의 원 가루가 흰색이라서 이런 오해가 생겼던 거죠. 이런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아지노모토 회사에서는 처음에 광고를 하면서 굉장히 과학적인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점차 인기를 얻게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곰포나 멸치나 뭐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뜨거운 물에 고아서 국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사서 아지노모토를 몇 숟가락만 여면은 그 맛보다 훨씬 좋은 맛이 나오니까 당연히 인기를 얻게 되겠죠. 일본 시장을 장악한 아지노모토는 이제 식민지인 조선과 그 다음에 타이완 그리고 중국, 미국에까지 진출을 합니다. 조선의 아지노모토가 소개된 때는 1915년경입니다. 조선에서 아지노모토 판매량은 1929년 되면은요,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그 배경을 보면은 1929년 9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요. 경복궁에서 조선 박람회라고 하는 게 개최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500년 왕조의 궁인 경복궁을 완전히 박람회 장소 공원화시킨 거죠. 이 조선 박람회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렸고요. 그때 아지노모토가 온갖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선전을 했고 그것이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아지노모토의 일본 본사하고 조선의 대리점에서는 박람회장 안에 간판, 애드블룬도 설치하고요. 경품 행사, 거의 요사이 같은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게 됩니다. 일반 가정에서나 냉면집에서나 국밥집에서도 아지노모토를 사용하면은 손님이 많이 온다고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지노모토는 국물 음식에 좋은데 한국인들이 굉장히 국물 음식을 중시 여기죠. 밥하고 국이 없으면 식사를 안 하는 게 조선의 양반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아지노모토는 조선의 타겟을 맞추었고요. 심지어 당시에 굉장히 여름에 유행했던, 원래 평양의 냉면은 겨울에 먹는 것이었는데요. 한강이나 대동강의 겨울에 꽁꽁 은 얼음을 전기시설에 보관해서 여름에도 얼음을 먹을 수 있게 되면서 이제 1915년부터 여름에 먹는 것이 냉면이다. 이런 이제 새로운 유행이 생겼는데요. 평양의 냉면집 32군데 주인들을 모아가지고 아지노모토 회사에서 면미회하고 아지노모토회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일종의 자기들이 후원해주는 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아지노모토에 가입을 하면은 아지노모토 회사에서는 냉면집에 한글로 아지노모도라고 쓴 함하고 그 다음에 금색의 캔을 경품으로 주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동아일보 1929년 10월 22일자 육민에 실린 광고입니다. 제목은 음식점입니다. 그 아래 카피를 한번 읽어볼까요? 맛있게 하는 음식점은 아지노모토를 잘 이용하는 곳입니다. 냉면, 장국밥, 떡국, 대구탕, 설렁탕에 아지노모토를 잊지 마시고 지십시오.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혹시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대구탕은요, 생선 대구가 아니고 대구에서 유명했던 육개장을 서울 사람들이 불렀던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소고기로 만든 게장인 육개장을 가리킵니다. 카피 아래 그림을 볼까요? 바로 냉면집이 있습니다. 당시 냉면집에는 종이로 실타래를 만들어서 대나무에 묶어서 입구에 처마에 내걸었습니다. 2층집이 거의 없었던 당시 서울에서 언덕에 올라가면은요, 이 깃대가 보이죠. 아, 그러면 저기 냉면을 파는구나 알 수 있는 일종의 굉장히 사람들한테 여름철만 되면 인기가 있던 일종의 사인보도였죠. 아지노모토 광고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광고에 실었습니다. 아지노모토가 동아일보에만 게재한 광고가 800건이 넘습니다. 조선인 작가를 고용해서 캐리커처로 조선인을 주인공으로 한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전부 다 모아서 카드로 가지고 있는데요. 조선인이 그렸고 너무나 조선적이고요. 실제적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조선인 주인공 중에는 가정주부에서부터 가장, 부모, 어린이, 모든 뽀이, 모든 걸, 음식점의 주인과 손님까지 망라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광고 3개만 볼까요? 청객말려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손님이 장사진을 친다는 광고입니다. 그 카피를 보면은요, 음식맛 있기로는 공공음식점이 제일이야 하며 매일 탑재하는 손님은 그칠 줄 모릅니다. 그 제일 원인은 아지노모토를 모든 음식에 사용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다음 광고를 볼까요? 음식 솜씨라는 건데요. 아지노모토만 치면은 몇백 상이라도 맛있게 차릴 수 있는 광고입니다. 음식 솜씨 있다는 것은 같은 감, 식재료죠. 같은 감 가지고 맛있게 하면 손쉽게 하는 것이니 아지노모토만 음식에 쳐서 조리하면 몇십 상, 몇백 상의 음식이라도 맛있게 하며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반 가정에서는 김장할 때 아지노모토를 사용해야 김치 맛이 참 좋다는 광고도 했습니다. 김치 맛이 참 좋아요. 금년 김치 국물에 아지노모토를 쳤더니
맛이 어찌나 좋은지요. 김치 맛이 없으시거든 지금이라도 치면 맛이 좋아집니다. 해방 이후에 한국식 화학 조미료가 이제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 1980년 초반까지 두 식품 회사가 경쟁을 하면서 엄청나게 마케팅 전략을 폈고요. 우리도 여기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화학 조미료의 브랜드를 가지고 반드시 요리법을 이야기할 때 화학 조미료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늘 한국 음식의 맛을 내는 중요한 조미료가 1915년 이후에 식민지 조선에서 유행했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날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일본식 간장입니다. 우리는 간장이라고 부르는데 중국인과 일본인은 한자로 장류라고 부릅니다. 중국에서 송나라 때부터 장류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일본이 똑같은 영향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 장류의 그 맛은 재래 조선 간장의 맛하고 좀 다릅니다. 메주를 만들 때 홍하고 밀가루를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본식 장류는 조선식 간장보다 단맛이 강합니다. 지금도 일본의 대표적인 장류업체로 기꼬망이라는 곳이 있죠. 이 기꼬망 회사는 1887년에 노다 장류 양조조합이라고 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기꼬망 장류는 이 근대화되면서 매유신이 되면서 서양의 과학 기술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지금도 집에서 담는 재래식 조선 간장의 경우에는 계절마다 그다음에 장독대를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집에 같은 분이 담근 간장의 맛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미생물의 차이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기꼬망에서는 황국 미생물을 배양해 가지고 미생물을 단일화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도하고 밀가루로 만든 메주에 접종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뭐 이렇게 6개월씩 발효시키면은 돈이 안 남겠죠. 그죠? 그래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속도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석탄으로 불을 떼서 온도를 높여서 발효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개발하게 되고요. 거기에 성공을 합니다. 식민지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에게는 일본식 장류가 필수품이겠죠. 왜냐하면은 조선 간장은 자기들 입맛에 안 맞으니까요. 그래서 일본인 거주 지역에는 일본인을 위해서 일본인들이 만든 장류 공장이 생겨났습니다. 당시만 해도 조선의 일반 가정에서는 일본식 장류를 사용하는 집은 드물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간장은 음식 맛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간장이 바뀌면은 음식 맛이 완전히 바뀌어서 사람들이 적응하지 못하죠. 한데 문제는 일본인 손님이 많았던 조선 요리옥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요리가 나오고 기생이 나와서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그런 조선 요리옥에 일본인 손님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식 장류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1919년에 그 고급 조선 요리집에 갔다 온 김재헌이라는 분이 신문에 이런 글을 씁니다. 통곡할 현상을 구경한 일이 있다. 장류라는 것이 우리나라 간장을 동화시켜 가지고 소위 선일융화를 실현시켰다.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선일은 조선의 선자하고 일본의 일자를 가리킵니다. 결국은 일본에 융합되었다라고 하는 탄식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아지노모토와 일본 장류처럼 일본 식품이 식민지기 우리나라 음식에 많은 영향을 준 것처럼 우리나라 음식이 일본에 영향을 준 경우는 없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실제로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야끼니쿠라고 부르는 소고기 구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면 오사카 일대에서 호르몬 야끼라는 음식도 있습니다. 내장을 가지고 구이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음식은 식민지 시기 일본의 노동자로 가서 일을 했던 한국인들이 전해준 것입니다. 야끼니쿠는 일본인들은 소고기를 먹지 않다가 한국식의 갈비구이나 소고기구이의 영향을 받은 고급식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요. 호르몬 야끼, 내장구이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일본인들이 안 먹고 버린 내장들을 쓰레기통에서 뒤져서 구워 먹는 것을 보고 일본화된 것입니다.
역사의 비극이 호르몬 야끼라는 음식에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멘타이코라고 일본 사람들이 부르는데요. 명란젓입니다. 멘타이가 명태이고요. 코는 아들 자자를 이야기합니다. 원래 명란젓은 한경남도 원산 사람들이 잘 만들었는데요. 이게 잘 가공을 안 하면은 덩어리가 부스러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식민지기에 고추물을 입히고 일종의 방부제처럼 입히고 빨간색의 명란젓을 상품화시키게 됩니다. 그것을 일본인들이 카라시 멘타이코라고 부르는데요. 한경도 원산 일대 그리고 부산에 살았던 조선인과 일본인들이 함께 개발해낸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후쿠오카 사람들이 카라시 멘타이코는 자신들이 만들었다. 그래서 한국산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멘타이코 그리고 카라시 멘타이코의 출발지, 원산지는 한국이고요. 원래 한국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음식의 역사를 연구하는 여러 세계의 학자들은 대부분 제국의 음식이 일방적으로 식민지에 전파되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착취와 그다음에 통치의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1980년대 이후에 음식의 역사를 연구한 학자 중에는 제국과 식민지의 지배관계가 해체가 된 후에, 즉 해방이 된 이후에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식민지기 사이에 식민지의 음식이 제국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역사적 사실들을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의 커리가 대표적입니다. 영국인들이 인도를 통치하기 위해서 인도에 장기간 살게 되면서 부엌의 요리사들은 대부분 인도인이었고요. 그 인도인들이 요리사들이 해준 커리가 들어간 음식들. 그러니까 인도인들은 실제로 커리라고 하는 것을 그전에는 그냥 양념이라고 하는 말로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영국인들이 이게 뭐지? 그러면서 커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근무 기간이 끝나고 런던으로 돌아갔는데 묘하게도 이 식민지 인도에서 먹었던 커리가 들어간 음식들이 먹고 싶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 런던에서 영국인들에 의해서 커리 파우더라는 게 발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본으로 가서 카레 라이스가 되었던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한국의 소고기 구이가 일본의 야끼니쿠로 바뀐 것. 그 다음에 명란젓이 카라시 멘타이코로 변한 것은 제국과 식민지 사이에 사람 이동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보아야 합니다. 1910년 3,290명에 지나지 않았던 식민지 조선에 거주했던 일본인 숫자가 1940년이 되면은 112만여 명으로 증가합니다. 제국의 중심부에서 왔다고 그들은 조선에 오면은 우리는 일본인이 아니고 내지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들은 이렇게 여러 직종에서 지배자의 위치에 있었던 거죠. 이들이 했던 업종 중에도 농업이나 어업이나 식품 제조업, 그 다음에 음식업 등에도 일본인들이 장악하고 운영한 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선 내부의 유통은 물론이고 일본과 조선, 심지어 유럽과 북미에까지 수입과 수출 업무를 했습니다. 돈을 당연히 많이 벌었겠죠. 이런 과정에서 식민지 시기 조선인의 식생활은 점차 세계의 식품 체제에 편입되어 갔습니다.